인도는 국제사회에서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주의의 퇴행이거든요. 지금 권위주의화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게 트렌드고요. 전체적인 민주주의 권위주의 지표를 보면 한 1980년대 중반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그 인도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의 추세가 일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고 그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박해적인 정책이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좀 시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플러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인도에 닥친 위기를 알아봅니다. 김태영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 김태형입니다. 예, 저희가 인도 경제는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의 민주주의와 외교는 사실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지금 국제사회를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뭐 네. 전쟁도 있고 신흥안보 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각국이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누가 그룹핑을 해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인도는 굉장히 독특한 외교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는 현재 세계 제1위 인구 대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한 5위권이지만 곧 3, 4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군비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또한 인도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주의의 퇴행이거든요. 퇴행이요? 예,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이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추세인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1990년, 2000년대 초만 해도 민주주의화가 되는 게 그게 트렌드였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가 됐고 이제는 이런 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는 뭐 더 많아지고 숫자도 더 많아지고 공고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한 10년, 15년의 추세를 보면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권위주의화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게 트렌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1% 정도의 인구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예. 지금의 이제 전체적인 민주주의 권위주의 지표를 보면 한 1980년대 중반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권위주의화로 이제 퇴보하는 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예. 거기에 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라는 네. 굉장히 중요한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도도 여러 지표에서 좀 민주주의 퇴행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네요. 저희는 그냥 선거 결과에 따라서 흔히 속칭 스트롱맨들이 간간히 등장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추세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고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의미 있는 수준의 국가 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국가인 인도, 그 인도에서도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듯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놀라웠던 게 인도 그러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저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신문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선거 기간만 뭐 한 달이 넘고 그렇게 해서 직접 선거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실상이 다른가 봐요. 네, 인도의 민주적인 절차를 보면 1947년에 이제 독립할 때 초대 총리였던 네루 총리가 헌법을 새로 개정을 하면서 세속적 민주주의를 표방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적 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인도에선 총선을 한번 하면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그 인도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의 추세가 일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고 그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언론의 자유라든지 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야당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도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지표에서 인도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좀 하락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좀 전에 스트롱맨 얘기를 하셨지만 예.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네. 처음 집권한 게
당시 현재 집권당이죠. BJP가 승리를 거두면서 2014년에 집권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 민주주의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인도는 일렉토럴 오토크라시다. 예. 이거는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뭐 자유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기껏해야 부분적으로만 자유로운 국가이다라는 식의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 민주국가라면은 그 소수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그게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BJP라든지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주창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리티 특히 무슬림들에 대한 그런 차별적이고 박해적인 정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좀 시행되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낮아진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이를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부 행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요인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인도 내부의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인도 얘기가 중심이긴 하니까 그 전에 전체적인 구조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도 좀 한번 해보면 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약간 정권은 민주적으로 잡은 뒤에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아진 네. 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양극화도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뭐 권력이라든지 부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찾는 데 있어서 외부로 좀 돌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고, 그 사회 내부에 어떤 특정 계층을 공격을 한다든지 특정 계층을 공격함으로써 네. 좀 위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아.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최근에 예.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뭐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통적인 민주국가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민주국가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민주화가 이제 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그런 퇴행적인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사회 환경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고수하는데 발전시키는데 저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사이에 진짜 많이 있었네요. 자, 그럼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요. 인도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뭔가 민주주의적인 어떤 퇴행들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모디 총리는 힌두 원리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민족주의 성향이라는 게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다민족, 다종교 이런 사회가 모여져 있는데 그럼 힌두와 특정 어떤 지역, 구자라티인가요? 본인이 정치적 기반으로 있는 그쪽 지역만 어떻게 보면 우대하고 나머지는 다 억압하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지역적이라기보다는요, 예. 종교에 좀 기반을 종교. 두고 있고요. 이제 원래 이제 인도는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성, 종교적 네. 다양성,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였는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굉장히 오래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영국이라는 타자 그 예. 제국주의 국가에 저항하면서 인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조금씩 생겨났고 거기에 이제 저항해서 인도 민족주의가 결국은 지난한 노력 끝에 예.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도 국민회의당입니다. 예. 국민회의당은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막 간지라든지 네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던 그런 네. 당이었는데 그 당은 뭐 종교라든지 뭐 카스트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그 상관없이 모든 인도인들을 아우르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예. 그런 정당이 민족주의 운동을 그러니까 민족 독립 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힌두 민족주의를, 그러니까 인도 민족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힌두성에 기반을 둔 네. 그런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1920년대 중반에 RSS라고 이제 국민 의용단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거는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슬림들 간에 처음에 무슬림들도 이제 같이 영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를 물리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함께 했었는데, 네. 힌두 민족주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무슬림들과의 갈등도 굉장히 불거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독립하게 된 1940년대 중반이 됐을 때는 갈등의 정도라는 게 도저히 이제 화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됐고, 그때 유혈 사태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다 보니까 결국 1947년에 인도가 독립할 때 파키스탄도 인도 아대륙에서의 무슬림들만의 독립국가를 예. 주창하면서 두 국가가 분할 독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상황에 대해서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양보를 했는지, 네. 그런 우리 인도 아대륙 내에서 인도 정체성을 가진, 그러니까 힌두성을 가진 그런 국가가 주도를 하는 그런 독립국가가 통일 독립국가가 들어섰어야 하는데 왜 국민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거를 저들에게,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굉장히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양보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간디도 암살당했고, 예. 그 힌두 강경 민족주의자 암살을 당한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그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좀 세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안팎에서 고조되가 되니까 좀 세력을 좀 잃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네루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속적인 민주주의를 주창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인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네. 여러 가지 뭐 가난이라든지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외교적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차근차근 이제 민주적 국가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해왔지만, 그게 좀 타격을 받는 게 네루 총리의 딸인 인디라 가든지 총리 때 예. 좀 권위주의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계엄령도 선포가 된 바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속주의에 대한 좀 실망이 다시금 그 힌두 민족주의 세력에 다시 이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RSS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전국적인 기반을 둔 단체였지만, 이 RSS가 1980년 정도에 그 BJP라는 현재 집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BJP는 RSS라는 힌두 민족주의 그 뿌리를 둔 그런 정당이고요. 그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좀 어렵게 생활했고 굉장히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인도의 그 정부를 지도자급을 이끌고 있는 네루, 그 간디 집안과의 어느 정도 차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루나 간디 집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서구적으로 교육됐고 영어를 즐겨 사용하고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네. 그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일찍부터 RSS에 가입을 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구자라트라는 굉장히 인도에서 중요한 주의 주 수상이 될 수 있었고, 주에서의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게 나중에 많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인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힌두 민족주의의 성장과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디 총리의 정치적인 어떤 그 뭐랄까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자라트주, 여기에서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슬람 교도들 대량 학살해서 미국 방문도 취소된 적 있잖아요. 예. 2002년도에 그 힌두 교도들이 많이 탄 그런 기차가 무슬림인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나온 사건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불거진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로 구자라트 주에서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힌두인들의 보복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주 수상이었던 주 총리였던 모디가 이것을 방관했다, 이것을 오히려 조장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위험 임무라고 해서 그 모디 총리의, 그 당시에는 뭐 총리가 아니었지만 그 미국 방문 비자를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요. 제가 워낙 인도는 복잡하기해서 구자라트 주의 그 주민들의 저 종교적 구성에선
거기는 힌두가 더 거기는 메조리티인가요? 예, 예, 다수인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의 대표적인 종교도 힌두였고 예. 본인도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그리고 인도 전체 종교 구성에서도 힌두가 거의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니 자연스럽게 본인이 장기 집권하고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힌두를 선택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디 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본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뭘로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인도 내부를 힌두 말고 나머지 다 나가라 아니면 종교를 개종을 하든지 뭐 이런 극단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힌두라는 세력만 본인이 등에 업으면 계속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힌두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강경한 분들이 있고 네. 좀 온건한 분들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모디 총리가 이제 추진한 정책들은 꽤 강경하다고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고 그런 강경한 힌두 민족주의 분들은 인도는 애초에 힌두의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힌두성이라는 거, 힌두뜨바라는 것이 뭐 전 인도 전역에 이제 퍼져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한 양보는 없다. 그리고 그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뭐 오래전에 뭐 무굴족을 포함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질적인 집단이고 우리의 그 자유와 이런 어떤 권리를 짓밟은 집단이라는 그런 그 콜렉티브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뭐 정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당한 것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상황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당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골적인 차별이나 박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모디 총리가 추진한 정책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이 많잖아요.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그런 국가들과도 모디 총리의 행보는 더 적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두 양국가가 독립을 쟁취할 때부터 분할 독립이라는 굉장히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파키스탄에 있던 힌두인들은 인도로 들어가고 네. 인도 쪽에 있던 무슬림들은 파키스탄 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 모두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서로에 대한 적대성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이제 캐슈미르를 둘러싸고 바로 1947년부터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쟁이 여러 차례 벌어졌고 여러 차례 위기도 발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슬림들의 독립국가로 건설된 파키스탄에 대한 그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반감이라든지 적대성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특히 더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파키스탄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이었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캐슈미르에 기반을 두고 파키스탄 후원을 받는다고 알려진 무장단체들이 인도에서 어떤 테러 공격이나 했을 때 사실 인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예. 왜냐하면 그게 상황이 악화됐을 때 양국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확전이 돼서 좀 원치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게 사실 컸는데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그 힌두 민족자들의 이제 그런 칭찬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많이 받게 됐고 그런 것도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정책, 그 국내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굉장히 좀 차별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그 모디 총리의 서포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디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종교적이고 민족적으로는 힌두 세력을 중심으로 한 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그러면 모디 총리의 지지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딘가요? 서민층인지.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모디 총리가 친 비즈니스적인 행보를 많이 한다라고 저희는 들어서 기업가라든가 약간 유산 계층에 더 친화적인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그 BJP를 포함해서 모디 총리는 이제 친기업적이라고 이제 많이 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FDI라든지 이런 걸 많이 유치를 해서 예. 구자라트주가 이제 그 여러 주 중에서도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올린 주가 됐었고 그게 또 많은 점수를 땄기 때문에 모디 총리가 BJP의 이제 대표로 되면서 총리까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모디 총리가 인도의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도 좀 펼친 바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공중 그 화장실이 별로 없어서 예. 좀 위생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공중 화장실을 많이 짓는다든지 그리고 그 디지털
디지털화를 많이 해서 예. 인도에서 이제 상거래에 있어서 디지털을 뭐 카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뭐 중 당연히 그렇고 그렇지 않은 서민들에게서도 골고루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지지도 받고 가장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가진 정책을 한다면 굳이 권위주의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 무슬림 스스로가 위축되고 그래서 굳이 권위주의적일 것 같지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모디 총리의 이제 기본적인 정책이 그 힌두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거. 왜냐하면 네. 그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뭐 정책성 면에서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파키스탄의 예.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다 그랬는데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월달에 그 인도령 캐시미르에서 테러 공격이 있어서 네. 그 인도 모디 총리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이것이 그때 총선이 시작될 때였는데 예. 그 총선 캠페인에서 그걸 잘 활용함으로써 당시 2019년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거든요. 예. 압승을 거두면서 더욱더 힌두 민족주의 정책을 이제 더 펼쳤는데 예를 들면 그 캐시미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원래 자치령이죠. 예, 원래 네. 자치령입니다. 그래서 인도랑 파키스탄이 요걸 둘러싸고 뭐 전쟁도 여러 번 벌였던 예. 그런 지역인데 근데 그 갈라져 있죠. 그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후에 통제선을 두고 예. 갈라져 인도령 캐시미르, 파키스탄령 캐시미르 갈라지는데 그 인도령 캐시미르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장된 그런 자치적인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내에서 인도가 주가 굉장히 많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데 유일하게 무슬림들이 다수인 그런 주거든요. 그런 주라는 상징성도 있는데 왜냐하면 세속적 민주주의를 하려면 예. 그런 것들을 잘 보듬는다는 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2019년 8월에 총선에서의 압승을 등였고 그거를 박탈해 버립니다. 예. 연방 자치령을 박탈해서 이제 그 연방 직할령으로 예. 해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캐시미르 주민들의 반발은 굉장히 심했지만 거의 이제 계엄에 준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걸 밀어붙였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힌두 민족주의자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것들 우리 총리가 드디어 해주셨구나 이런 식의 그런 지지가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또 인도 동부의 아셈주라는 지역은 방글라데시랑 그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1971년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이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워낙 전쟁과 폭력 사태가 있다 보니까 많은 그 동파키스탄인들이 인도로 넘어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서류라든지 이런 건 비비한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그런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겠다 해서 그런 시민 명부를 발효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19년 말에. 근데 명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런 그 무슬림계 주민들을 어느 정도 탄압하기 위한 그런 눈속임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시행됨으로써 많은 그 당시 이제 서류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민들이 쫓겨나거나 좀 박해를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도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어떤 뭐 침투라든지 이런 걸 막은 우리 총리 이러면서 좀 굉장히 좀 칭송이 있었고 네.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도 내부 상황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제 인도와 대외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인도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들어설 것 같습니다. 1기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모디 총리하고 트럼프 사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사진 찍는 모습들 그런 것도 보면 진짜 사이가 돈독하구나라는 것도 그 사진 안에서도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트럼프 2기와의 그 인도와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인도는 미국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쿼드의 멤버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정책을 펼친 것도 기존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서 인도 태평양 정책으로 나온 것도 인도라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중국과 제대로 경쟁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를 중시해서 한 것도 굉장히 큰데 1기 트럼프 때 모디 총리와는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서로 이제 스트롱맨이라는 이미지를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라는 아무래도 인도는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두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인도를 더 이제 중시한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미국과 인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죠. 좀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게 예. 물론 쿼드로 같이 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그 대전략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방국들을 모아서 러시아를 좀 비난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네. 좀 하려고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 이 와중에도 러시아로부터 원유도 굉장히 많이 사고 무기도 계속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단일하게 단일 대우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그 제재 레짐 같은 경우도 좀 예.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뭐 브릭스라든지 네. 뭐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이런 거에도 뭐 인도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가 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국가 이렇게 좀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고 우리 편을 좀 더 강구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본인이 그렇게 민주적인 거에 대한 그런 믿음 있는 네.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타국에 뭐 인도 같이 중요한 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뭐 내부 사정, 뭐 민주주의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 전략적인 이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런 그 큰 목표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돈독한 사이가 이어질 거고 물론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네. 관세 분야에 있어서는 네. 인도도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보면 모디 총리와 그리고 트럼프 2기 요거는 좀 우호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사실 인도라는 나라는 뭐 워낙 그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 것도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인도를 자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뭔가 중국과 아까 상하이 협력기구라든가 그 밖에 여러 국제기구에서 뭔가 중국이 주도를 할 것 같으면 혼자 견제하기 어려울 때 인도랑 편먹으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반대로 또 중국도 러시아가 치고 나가려고 할 때 인도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꼬셔서 러시아를 좀 견제하는데 인도를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인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미, 친중, 친러 중에서 모디는 어느 성향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그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는 전통적으로 누구와 동맹을 맺는다든지 네. 누구의 편에 서는 거를 뭐 극도로 자제를 해왔고 예. 그렇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왔고 그래요. 예,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냉전 기간 동안에 비동맹의 맹주로 예. 이제 활약을 했던 바 있고 물론 이제 1971년도에 그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할 때 아무래도 그 파키스탄과 전쟁을 하려면 중국의 존재가 굉장히 껄끄러웠고 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당시 소련과 네. 어느 정도 우호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간디 총리가 워싱턴에 먼저 파견단을 보냈습니다. 예. 보냈는데 당시 닉슨 대통령이 노하는 바람에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는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거의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고 그런 관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러시아도 인도를 원하고 예. 여러 측면에서 원하고 중국도 물론 인도와 지금 가장 좀 전략적 경쟁적인 국가이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인도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경 분쟁이라든지 이런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양국 간에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 간에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되고 있고요. 예.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뭐 지정학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의 외교적 위상 이런 것 때문에 뭐 모두가 지금 찾는 국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뭐 아쉬울 것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누구의 뭐 친미도 아니고 친러시아도 아니고 친중도 아닌 그야말로 인도의 독보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가 이렇게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인도가 가지는 잠재력,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오묘한 위치에 있는 그게 제일 큰 힘인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잠재력도 지금 엄청나고 예. 뭐 소비 시장이라든지 뭐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은 뭐 완전히 표출되진 않았지만 그 잠재력만 봐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인도양이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1대1로 해양 1대1로를 견제하는데 굉장히 최적의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네.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유럽 국가들도 그 인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비동맹의 맹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가 냉전 때 그리고 탈냉전기에도 지금은 이제 비동맹 국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네. 예전에 이제 제3세계 뭐 개발도상국을 불렀던 국가들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교적인 그런 상징적인 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많은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데 예, 예. 그 국가들이 인도를 많이 쳐다보고 인도의 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인도와의 협력 이런 걸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인도가 굉장히 잘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인도가 그 반열까지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추세로 인도가 경제적으로도 또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의 국가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국가에 올라갔던 국가들이 보였던 행보들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어떤 자신만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그 지역구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행보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인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뭐 이쪽 지역에서 그럼 인도가 좀 뭔가 종주국 역할을 하려는 그런 행보들 지금 슬슬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지금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도 예.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파키스탄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인도는 좀 파키스탄도 좀 무시하고 있는 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도가 지금도 물론 굉장히 역량이 있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국가이지만 앞으로 더 뭐 잠재력이 더 폭발을 해서 뭐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더 커지면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전망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려 할 것 같고 하지만 그리고 식민지의 경험이라든지 네. 제3세계 그 비동맹 국가의 맹주였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지금의 현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좀 우려하거나 좀 꺼려할 만한 일은 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사실 인도의 행보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 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규모면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 뭐 중국도 그렇고 예전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인접 국가에게 영향력을 더 공고히 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당근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인도를 보면 파키스탄하고 더 대척 관계를 만들고 있고 방글라데시하고도 뭔가 해결하려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남아시아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뭔가 포용하고 그래서 의존적인 경제 생태계 만들어서 야, 내 말을 다 따라. 그래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다 한 목소리를 내서 의미 있는 포션을 가져가자. 이럴 것 같은데 또 그러지도 않거든요. 예, 이제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좀 미묘한 게 있어서 앞으로도 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좀 사례가 다른데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는 그 인도가 그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해주는 바람에 탄생할 수 있었던 예, 예. 그런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네. 물론 당시 동파키스탄이고 지금 방글라데시가 된 국가도 이제 무슬림 다수인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와도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셈주에서의 예. 그 국가 명부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8월 초에 그 하시나 총리가 예. 하시나 총리가 인도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총리인데 어쨌든 그 뭐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그 시위 이런 것 때문에 떠나게 됐거든요. 결국 예.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있다 보니까 그 배후에 이제 힌두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BJP 내부에서는 이 과연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글라데시 내부에서도 네. 거기도
인도에도 이제 힌두 그 소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그룹들과의 갈등,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인도 내 힌두 민주주의자들은 또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어떻게 소수인들 권리를 그렇게 보장해주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그 과도 정부는 남말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네, 소수인들을 잘 보존해주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갈등이 꽤 깊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 외교부의 고위 관리가 예.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유누스 총리를 만났고 관계 개선을 하자는 걸 좀 의사를 전달했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좀 해소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인도의 최근 외교 행보를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있고요. 예. 전에는 이제 룩 이스트라고 했지만 요즘은 액트 이스트라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인도계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많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도 예. 인도에서 이제 중동 지역은 그렇게 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플러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 뭐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국가와도 예. 그리고 이란 같은 국가와도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영향력도 좀 많이 좀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중국의 어떤 세력이 점점 크게 강성해지는 것들을 우려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너무 먼데 인도 정도는 충분히 손을 잡으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정말 동남아시아부터 중동까지 인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관계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도 뭐 인도 진출이 너무 발빠른 것 같아요. 인도 증시에 현대차는 상장을 하겠다라든가 또 인도에서는 자꾸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도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될까요? 뭐 인도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됐고요. 뭐 경제적 잠재력이라든지 뭐 외교적인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도 굉장히 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가까워지려는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과연 그렇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물론 우리 기업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방산 분야 같은 경우도 인도와의 협력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부든지 인도와의 협력, 인도와의 외교적, 뭐 군사적, 경제적 이런 협력을 늘려나갔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더 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에너지 선을 충분히 보장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인도와의 그 가까운 관계, 끈끈한 협력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그렇게 포방했던 것과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했던 그런 성과를 좀 비교해 보면 아직은 좀 미흡한 게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한국이 여기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과 실제로 한 노력과의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더 노력을 좀 행동으로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통해서 제가 몰랐던 인도와 관계를 돈독해야 될 이유도 추가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도 급박하거든요. 중국과 점점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둬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분위기도 있고 그럼 우리도 어딘가 매출을 더 거둬들여야 되고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국가도 더 찾아야 되는데 그 가장 영순위로 검토되는 국가가 늘 인도였잖아요. 그렇게 다 중요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발빠르게 나오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4강 외교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외교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면서도 계속 좀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 모디 총리가 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크 인 인디아 이걸 많이 네.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함에도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인도 같은 경우에 뭐 공장을 짓고 직원들을 네. 고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도의 잠재력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90년대 중후반부터는 정말 우리나라에 중국 광풍이 불어서 중국어 학원도 다니고 중국어 학과도 많이 생겼는데 인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학생들의 관심들이라든가 학과 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 내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예. 들었고요. 근데 우리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인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긴 하지만 예.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중국에 우리가 갑자기 큰 관심을 가질 때 정도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앞으로 근데 더욱 더 학생들도 그렇고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의 땅 인도에 우리가 몰랐던 민주주의의 위기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김태영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